이제 세계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신무기를 말 그대로 쏟아내듯이 공개하자 동북아는 물론 세계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핵만 없을 뿐이지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갖는 미친 무기들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고위력 미사일이나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이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한판 뒤집기용 무기는 다가올 미래전장에서 우리 군의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스텔스 무인전투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영화에서나 보던 장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룡은 우리 군이 최초로 개발 및 도입을 시도한 첫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사정거리는 천룡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에서 북한 거의 대부분 지역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에 천룡 미사일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할 북한과 그런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을 남하시켜야 하는 중국이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한국공군의 대지상 작전 능력이 천룡의 도입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한 단계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이 한국산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산 전투기와의 통합이나 생산 수량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여럿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날카로운 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아침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탄도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복잡한 기동을 하며 비행했고 그 속도 역시 아주 빨랐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조차 지난 9월 15일에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을 정도로 개발 난이도가 높은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수년이면 북한이 다수의 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게 될 것이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해군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한이 해안에 단 몇 발의 초음속 미사일만 배치하더라도 우리의 초계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초음속 미사일은커녕 아음속 순항 미사일의 방어조차 쉽지 않은 구형 함정들이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만한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형 함정의 경우 요격 체계를 장비한 대형 함정이 호의 없이 초계를 하다 북의 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NLL 인근에서는 제 아무리 강한 미군의 대형 군함조차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신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극초음속 활강비행 전투부를 개발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 선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이상 수년 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이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카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북한을 압도하던 우리의 재래식 전력 격차는 다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추진한 것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북한이 대응할 수 없는 휴전선이 남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적절한 감시 정찰만 충분하다면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이 우리 함정을 공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적의 미사일 포대를 파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령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신속한 반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제 KPD-350과 AGM-84HK/2R인데요. 각기 공격 무기는 500km, 27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타우러스 미사일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강 공대지 미사일이라 할 만한데요.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m, 폭 1m, 높이 80cm, 무게 1.4톤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 엔비디아사와 사부 포버스 다이나믹스가 합작한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했습니다. 위성항법 GPS 유도는 물론 지형대조 방법 터컨과 디지털 영상대조 항법 DSMAC를 이용해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 공간 탐지 기술이 적용되어 강화 콘크리트 등 방어용 구조물을 통과한 뒤 폭발하는 치명성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가 500km가 넘기 때문에 충분한 숫자만 확보된다면 북한이 수십 년간 구축해둔 갱도진지를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2013년 타우러스 도입을 결정해 1차 170발, 2차 90발로 총 260여 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수량이 아닌데요. 방사포나 장사정포가 들어있는 갱도진지와 북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한 데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처럼 위협이 될 만한 신무기의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면 260발은 현저히 적은 수량입니다. 타우러스 도입 당시를 기준으로 군이 공대지 미사일에 할당한 표적의 개수만 250여 개가 넘습니다. 모든 타우러스 미사일이 100발 100중에 단방의 표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 미공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추가 도입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추가 도입보다는 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서두르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을 집중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사일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서 외산 무기의 단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보다 훨씬 싸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미국산 AGM-158 제즘을 도입할 생각이었는데요. 제즘은 F-22 랩터, F-35 라이트닝의 제작사로 명성이 높은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미국의 차세대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길이 4.3m, 직경 635mm, 날개폭 2.4m, 발사 중량 1톤, 탄두 중량 450kg의 아움속 미사일로 약 370km의 사거리를 갔는데요. GPS로 보정된 관성학법 유도장치 INS와 적외선 호밍, 종말 단계 자동 목표 인식 기능을 통해 적에게 정확하게 유도됩니다. 스텔스 형상으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마지막 충돌 단계에서 유도가 끊기더라도 표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속도와 사거리 등 종합 성능에서는 타우러스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능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유도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보다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하락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방식은 상당히 옳은 판단인데요. 미사일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적에게 충돌에 자폭하는 유도 로켓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 이상의 고성능보다 저렴함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짐의 가격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은 북한이 지어놓은 수많은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한 발이라도 더 많은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타우러스보다 이보다 저렴한 제짐이 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우리와 함께 작전을 하는 미 공군이 제짐을 사용할 테니 미사일의 호환과 정비를 위해서라도 제짐의 도입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군은 내부적으로 제짐의 도입을 결정하고 개발 성공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려 1990년대 중반에 개발을 시작한 미사일이 2000년대 중반이 되도록 발사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미 공군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문제를 개선한 2008년 봄에야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거의 2배가 넘게 올라버렸는데요. 그 결과 제짐은 가격은 타우러스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성능은 떨어지는 약간 모자란 이도저도 아닌 미사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제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나먼 유럽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 타우러스 미사일과 달리 제짐은 전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제짐의 문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2년 제짐의 수직미익이 왼쪽으로만 접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을 오른쪽 날개에만 달 수 있게 되는 데다 반대쪽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식이나 마찬가지인 비슷한 무게의 모형을 달아야 합니다. 이 말 뜻은 출격하는 전투기의 전투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우리 군의 주력 전폭기 F-15K에서 이 제짐을 운영하려면 전투기의 날개 형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은 웃돈을 주더라도 문제가 없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타우러스 미사일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 군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남의 무기를 구매해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한국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과거 우리 군은 최첨단 무기보다는 신뢰성이 입증된 양질의 무기를 구입하면 됐습니다. 구식 무기가 대다수인 북한군을 제압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을 노리는 중국군을 제압할 최첨단 무기가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질지 모를 외삼천단 무기만을 목 놓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고성능 첨단 무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한국의 최강 공대진 미사일인 천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